19. 봄이 왔어. 콜린이 한바탕 성질을 부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크레이븐 박사가 불려왔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어김없이 사람을 보내 크레이븐 박사를 불러왔고, 박사가 저택에 들어와 보면 콜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이는 아직 뚱하고 불안정한 상태여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언제든 다시 울음을 터뜨릴 태세였다. 사실 크레이븐 박사는 이런 식으로 불려오는 게 몹시 두렵고 꺼림칙했다. 이번에는 오후가 다 되어서야 미셀 스웨이트 저택에 도착했다. 크레이븐 박사는 저녁에 도착해서 메둘록 부인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아이는 어때요? 이렇게 발작을 하다가는 언젠가 혈관이 터지고 말 거예요. 그 애는 히스테리에다 너무 제멋대로라 반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메둘록 부인이 대답했다. "글쎄요, 선생님, 직접 보시면 아마 눈을 의심하실 거예요. 뚱하니 못생겨가지고 도련님만큼이나 말 안 듣는 그 애가 방금 도련님을 홀렸다니까요. 어떻게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생긴 것도 볼품없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거의 안 하는 앤데 감히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어젯밤에 도련님한테 고양이 새끼처럼 휘딱 달려가더니 발을 쿵쿵 구르면서 소리 그만 지르라고 명령을 하더라니까요. 어쩐 일로 도련님도 깜짝 놀라서는 정말로 멈추더니 오늘 오후엔 그냥 올라가서 보세요, 선생님.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크레이븐 박사가 병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로 놀라웠다. 메둘록 부인이 문을 열자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콜린은 잠옷 가운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등을 무척이나 꼿꼿이 펴고 정원책을 들여다보며 못생긴 여자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아이 또한 그 순간에는 못생겼다는 말이 온당치 않을 만큼 즐거움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콜린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기다란 첨탑처럼 생긴 저 파란 꽃 저거 많이 심자. 이름이 델피니움이래." 메리 아가씨가 소리쳤다. "디코는 그걸 참제비 고깔이라고 했어. 아주 크고 화려한 꽃이라고. 벌써 무더기로 있어." 그때 두 아이가 크레이븐 박사를 보고 이야기를 멈추었다. 메리는 입을 다물고 꼼짝도 하지 않았고 콜린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어젯밤에 아팠다니 안 됐구나 얘야." 크레이븐 박사가 약간 초조해하며 말했다. 박사는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었다. 콜린이 라자 같은 말투로 돌아가 대답했다. "지금은 괜찮아요. 훨씬 좋아졌어요. 날씨만 좋으면 내일이나 모레쯤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갈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크레이븐 박사가 콜린 옆에 앉아서 맥박을 재어보고는 미심쩍어하는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려면 날씨가 아주 좋아야 한단다. 피곤한 일이 없도록 조심도 해야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피곤할 일은 없죠." 어린 라자가 말했다. 이 어린 도련님이 한때는 버럭 화를 내고 악을 쓰며 신선한 공기 때문에 자기가 감기에 걸려 죽어버릴 거라 우겨댔던 그 사람이었기에 주치의로서 약간 놀란 것도 당연했다. "나는 네가 신선한 공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 크레이븐 박사의 말에 라자가 대답했다. "혼자 나가는 건 싫어요. 하지만 이젠 내 사촌이 같이 나갈 거예요." 크레이븐 박사가 권유하듯이 물었다. "물론 보모도 같이 가는 거지?" "아니요, 보모는 같이 안 가요." 그 위풍당당한 태도에 메리는 저절로 인도에서 본 어린 원주민 왕자가 떠올랐다.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와 진주를 온몸에 휘감고 큼지막한 루비가 번쩍이는 작고 검은 손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고개를 조아리고 명령을 받들라고 하인들한테 손짓하던 어린 왕자의 모습이. "나를 돌보는 법은 사촌이 잘 알아요. 얘랑 같이 있으면 늘 상태가 나아지거든요. 어젯밤에도 사촌 덕분에 좋아졌던 거예요. 힘이 아주 센 남자애 하나를 아는데 그 애가 휠체어를 밀어줄 거고요." 크레이븐 박사는 약간 불안해졌다. 이 성가시고 신경질적인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미셀 스웨이트를 물려받을 기회는 날아가 버릴 터였다. 하지만 박사는 나약한 사람이긴 해도 염치 없는 성격은 아니었다. 콜린을 정말 위험에 빠뜨릴 마음은 없었다. "정말 힘이 세고 믿을 수 있는 아이여야 할 텐데 나도 그 아이에 대해 좀 알아야겠구나. 그 애가 누구지? 이름이 뭐지?" "디콘이에요." 메리가 불쑥 끼어들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어쩐지 황무지를 아는 사람이면 마땅히 디콘도 알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심각해 보이던 크레이븐 박사의 얼굴이 풀리면서 마음이 놓이는 듯 미소가 떠올랐다. 아, 디콘이라면 안심할 수 있지. 그 애는 황무지 조랑말처럼 튼튼하니까, 디콘은. 그리고 믿을만 하고요. 요크셔에서 젤로 믿음직한 아이잖아요. 메리가 콜린과 대화하면서 쓰던 말투가 입에 배어 자신도 모르게 요크셔 사투리로 말했다. 그런 건 디콘이 가르쳐줬니? 크레이븐 박사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숨기지 않고 묻자 메리는 조금 쌀쌀맞게 대답했다. 프랑스어 배우듯이 배우는 거예요. 인도에서 원주민들이 쓰던 사투리랑 비슷하거든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난 이 사투리가 좋고 콜린도 좋아해요. 그래. 사투리가 재밌으면 써서 나쁠 거 없지. 어젯밤에 진정제는 먹었니, 콜린? 콜린이 대답했다. 아니요. 처음엔 먹기 싫어서 안 먹었고 메리 덕분에 진정된 뒤에는 메리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다가 잠들었어요. 조그만 소리로 봄이 스며드는 화원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크레이븐 박사는 조금 전보다 더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눈을 내리깔고 말없이 양탄자를 바라보는 메리 아가씨를 흘낏 곁눈질했다. 나아진 건 분명하다만 이건 꼭 기억해두렴. 라자가 다시 나타나 박사의 말에 끼어들었다. 기억하기 싫어요. 혼자 누워서 그런 걸 떠올리고 있으면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온갖 생각들이 떠올라 비명을 지르게 돼요. 너무 싫어요. 어디든 내가 아프단 사실을 잊게 해줄 의사가 있다면 난 그 의사를 여기로 데려올 거예요. 콜린이 마른 손을 휘저었다. 정말로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가 끼워져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내 사촌은 내가 환자라는 걸 잊을 수 있게 해주니까 내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크레이븐 박사는 콜린이 성질을 부린 뒤에 불려와서 이렇게 짧게 머문 적이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했다. 이날 오후에 박사는 새로운 약도 주지 않았고 새로운 처방을 내리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불쾌한 장면도 볼 필요가 없었다. 박사는 생각에 골몰한 얼굴로 아래층에 내려와 서재에서 메들록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메들록 부인은 박사가 무척 당황했다고 느꼈다. 메들록 부인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박사님 믿기시나요? 확실히 새로운 상황이군요. 이전 상황보다 더 나아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겠네요. 메들록 부인이 말했다. 수전 소화비가 오른 것 같아요. 정말로요. 어제 스웨이트 가는 길에 오두막에 들러서 수전 소화비하고 대화를 좀 나눴어요. 나한테 그러더군요. 글쎄 사라엔 그 애가 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애는 애야. 그리고 애들은 애들하고 어울려야 하는 법이야. 우린 함께 학교에 다녔더랬지요. 수전 소화비하고 저하고요. 그 여인은 내가 아는 최고의 간병인이요. 왕진간 오두막에서 소화비 부인을 만나면 내가 환자를 살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생각하죠. 메들록 부인이 미소를 지었다. 부인은 수전 소화비가 좋았다. 메들록 부인이 입심 좋게 말을 이어갔다. 수전은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여자예요. 어제 수전이 한 말이 아침 내내 생각나더라고요. 수전이 그랬거든요. 한 번은 아가들이 쌈박질을 하는 통에 내가 잔소리를 조금 했거든. 죄에 불러 앉혀놓고 말했지. 내가 학교에 다닐 적에 지리 선생님이 세상은 오렌지 모양으로 다 생겼다고 하셔서 내 10살도 되기 전에 오렌지 하나가 통째로 있을 땐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란 걸 깨달았다. 아무도 자기 몫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없고 어쩔 땐 충분한 몫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너희 어느 누구도 오렌지 하나를 통째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니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걸 알게 될 테고 그걸 알기까지 너희가 겪어야 할 험난한 일들도 여간하지 않을 거라고. 애들은 애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오렌지를 껍질 채 통으로 움켜쥐어 봐야 소용없는 짓이란 걸 배우거든. 그랬다가는 씨도 못 얻어먹기 십상이니까. 씨는 쥐고 있어봐야 써서 먹지도 못하고. 정말 야무진 여인이에요. 크레이븐 박사가 외투를 입으면서 말했다. 메들록 부인은 아주 흡족한 얼굴로 말을 맺었다.
그렇다니까요. 수전은 말솜씨도 좋아요. 가끔 제가 그런 말도 했다니까요. 아휴, 수전, 네가 다른 여자이고 요쿠샤 사투리를 그렇게 심하게 쓰지 않았더라면 난 벌써 몇 번이나 너한테 영리하다고 했을 거야. 그날 밤 콜린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땐 가만히 누워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서 나오는 미소였다. 실제로도 깨어있는 기분이 참 좋아서 몸을 뒤집고 팔과 다리를 아주 편하게 쭉 뻗었다. 팽팽하게 몸을 묶고 있던 끈이 느슨해져 몸이 풀려난 기분이었다. 크레이븐 박사가 보았다면 신경이 이완되어 몸이 쉬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겠지만 콜린은 알지 못했다. 지금은 누워서 벽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깨어있지 않길 바라는 대신 전날 메리와 함께 세웠던 계획들과 화원과 디콘과 들짐승 친구들을 볼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다.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건 참으로 근사한 일이었다. 태어나서 10분도 채 지나기 전에 복도를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메리가 문을 열고 나타났다. 어느새 방 안으로 들어온 메리는 침대 앞으로 달려왔다. 아침의 향기가 가득한 신선한 공기 한 줄기가 메리를 따라왔다. 나갔다 왔구나. 밖에 나갔었어. 기분 좋은 이파리 냄새가 나. 메리는 계속 뛰어온 터라 머리가 날리고 헝클어진 데다 바람을 맞아 얼굴도 환하고 뺨에 발그스르한 혈색이 돌았지만 콜린에겐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 메리는 빨리 뛰어오느라 약간 숨이 찼다.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봐. 드디어 왔어. 요 전날 아침에 온 줄 알았는데 그땐 아직 오는 중이었던 거야. 이제 정말 왔어. 완전히 봄이야. 디콘이 그랬어. 정말? 콜린이 큰 소리로 물었다. 비록 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심장이 뛰었다. 콜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반쯤은 기쁘고 설레는 마음에 반쯤은 공상에 빠져들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창문을 열어. 황금 트럼펫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 콜린은 웃었고 메리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창가로 가서 어느새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상쾌하고 부드러운 공기와 향긋한 냄새와 새들의 노랫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신선한 공기야. 똑바로 누워서 깊이 들이마셔봐. 디콘도 황무지에 누워서 그렇게 해. 그러면 공기가 피에 섞여 온몸을 돌면서 더 튼튼해지는 기분이 들고 마치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대. 어서 공기를 들이마셔봐. 어서. 디콘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었지만 콜린은 메리의 말이 마음에 쏙 들었다. 영원히? 영원이라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그런 기분이 든대? 콜린은 메리가 말한 대로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또 들이마셨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니 뭔가 굉장히 새롭고 신나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메리는 다시 콜린의 침대 옆으로 가서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새싹들이 땅 위로 한가득 올라오고 있어. 꽃들은 꽃잎을 펴고 어디든 꽃봉오리랑 새눈이 나지 않는 데가 없어. 초록 면사포는 이제 회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깔렸고 새들은 너무 늦었을까봐 허둥지둥 둥지를 틀고 있어. 그러다 보니 비밀의 화원 안에서 자리다툼을 벌이는 새들까지 있더라니까. 장미덤불은 팔팔하기가 더 팔팔할 수 없을 정도이고 길가랑 숲속에 앵초가 피었고 우리가 심은 씨앗들도 싹이 올라왔고 디콘이 여우랑 까마귀랑 다람쥐랑 새로 태어난 새끼 양을 데려왔어. 메리가 말을 멈추고 숨을 돌렸다. 갓 태어난 아기 양은 디콘이 사흘 전에 황무지에 갔다가 가시 금작화 덤불 사이에서 죽은 어미 옆에 누워있는 걸 발견한 것이었다. 어미 잃은 새끼 양을 발견한 게 처음이 아니라서 디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았다. 디콘은 새끼 양을 재킷으로 감싸 오두막으로 데려온 다음 난로 가까이에 두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다. 폭신폭신한 새끼 양은 사랑스럽고 어수룩한 아기 얼굴을 하고 다리는 몸에 비해 다소 길었다. 디콘은 새끼 양을 팔에 안고 젖병과 다람쥐 2마리를 주머니에 넣고 황무지를 건넜다. 나무 아래 앉아 무릎 위에 몸을 웅크린 말캉하고 따뜻한 새끼 양을 올려놓았을 때 그 기분은 낯설고 묘한 기쁨이 가득 차올라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새끼 양이라니. 진짜 새끼 양이 아기처럼 무릎에 누워있다니. 메리가 기쁨에 겨워 아주 상세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콜린은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때 보모가 들어왔다. 보모는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콜린은 창문을 열면 감기에 걸린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날이 따뜻할 때 이 방에 앉아있으면 숨이 턱 막히고 했던 것이다. 정말로 안 추워요, 콜린 도련님? 보모가 물었다. 안 추워. 지금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중이야. 그렇게 하면 튼튼해지거든. 난 일어나서 소파로 가서 아침을 먹을 거야. 내 사촌도 나랑 같이 식사할 거고. 보모는 웃음기를 감춘 채 두 아이의 아침 식사를 지시하려고 방을 나갔다. 보모에겐 하인 숙소가 병자의 방보다 더 재미있는 곳이었고 지금은 다들 위층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인심을 잃은 어린 은자를 두고 수많은 우스갯소리가 오갔는데 요리사는 콜린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고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하인 숙소 사람들은 도련님이 성질 부리는데 신물이 나 있었다. 자기 가족이 있는 집사는 이 병자가 호되게 매질을 해야 나아질 거라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하기도 했다. 콜린이 소파에 앉아있을 때 두 아이가 먹을 아침 식사가 탁자에 차려지자 콜린은 더없이 라자 같은 태도로 보모에게 통보했다. 남자아이하고 여우하고 까마귀하고 다람쥐 2마리하고 갓 태어난 새끼양이 오늘 아침에 날 만나러 올 거야. 그들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위층으로 데려와. 동물들을 하인 숙소에 데려가서 놀면 안 돼. 이리로 데리고 와야 돼. 보모가 헉하고 숨막히는 소리를 뱉었다가 그 소리를 감추려고 기침을 쿨럭거리며 대답했다. 네, 도련님. 콜린은 손을 내저으며 덧붙여 말했다. 네가 할 일이 있으면 알려줄게. 마사한테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전해. 그 아이가 마사의 동생이거든. 이름은 디콘이고 동물을 부리는 마법사야. 그 동물들이 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콜린 도련님. 보모의 말에 콜린이 근엄하게 말했다. 그 애가 동물을 부리는 마법사라니까. 그런 마법사가 데리고 다니는 동물은 절대 물지 않아. 메리가 말했다. 인도에도 뱀을 부리는 마법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입속에 뱀 머리를 집어넣기도 해요. 에구머니, 보모가 몸서리를 쳤다. 두 아이는 쏟아지는 아침 공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침을 먹었다. 콜린이 먹는 아침은 꽤 훌륭했고 메리는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콜린을 지켜보았다. 너도 이제 나처럼 점점 살이 찔 거야. 난 인도에서 지낼 땐 한 번도 아침을 먹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루도 거르고 싶지 않아. 나도 오늘은 아침을 먹고 싶었어.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그런가 봐. 디콘은 언제 올 것 같아? 오래지 않아 디콘이 찾아왔다. 10여 분이 지나자 메리가 한 손을 들며 말했다. 들어봐. 깍소리 들었어? 콜린도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들었다. 집안에서 들으니 세상에서 제일 이상하게 들리는 쉰 목소리로 깍깍 우는 소리였다. 콜린이 대답했다. 그래. 저건 검댕이야. 또 들어봐. 매 하는 소리 들려? 아주 조그만 소리야. 아, 그래. 콜린이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소리쳤다. 저건 갓 태어난 새끼양이야. 디콘이 오고 있어. 디콘이 황무지를 다닐 때 신는 장화는 두께가 두툼하고 투박해서 조용히 걸으려고 해도 긴 복도를 지날 때는 쿵쿵 소리가 났다. 메리와 콜린은 디콘이 성큼성큼 걷고 또 걷는 소리를 들었다. 장화 소리가 테피스트리 문을 지나 콜린의 방 복도에 깔린 푹신한 양탄자 위로 올라섰다. 마사가 문을 열면서 소식을 고했다. 도련님, 저 도련님, 디콘하고 동물들이 왔습니다. 디콘이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이는 한박 웃음을 머금고 안으로 들어왔다. 갓 태어난 새끼 양은 팔에 안겨있고 붉은 여우는 종종 걸음으로 디콘 옆을 따라왔다. 호두가 왼쪽 어깨에, 검댕이는 오른쪽 어깨에 앉아있고 딱지는 머리와 앞발만 외투 주머니 밖으로 빠끔 내밀고 있었다. 콜린은 천천히 일어나 앉아 가만히 쳐다보고 또 쳐다봤다. 메리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쳐다보았지만 이번엔 경이로움과 기쁨이 넘치는 눈빛이었다.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어도 사실 콜린은 디콘이 어떤 아이일지 전혀 몰랐다. 게다가 여우와 까마귀와 다람쥐와 새끼양이 디콘에게 저렇게 딱 붙어 있는 데다 디콘도 친숙하게 이들을 품고 있어 전부 다 디콘과 한 몸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콜린은 태어나서 한 번도 남자아이와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데다 너무나 큰 기쁨과 호기심에 휩싸여 어떤 말을 꺼낼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코는 조금도 수줍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다. 디코는 까마귀와 처음 만났을 때도 까마귀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듣고 그저 쳐다만 보며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해하지 않았다. 동물들은 상대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디코는 콜린이 앉은 소파로 걸어가 갓 태어난 새끼 양을 말없이 콜린의 무릎에 올려놓았는데 무릎에 내리자마자 새끼 양은 따뜻한 벨벳 잠옷 가운 쪽으로 돌아서서 그 주름 속을 파고들며 코와 주둥이를 비벼대다가 털이 곱슬곱슬한 머리로 보채듯이 콜린의 옆구리를 가볍게 들이받았다. 물론 그럴 때라면 어떤 아이라도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얘가 뭐라는 거야? 뭘 달라는 거야? 디코는 미소를 짓더니 점점 더 환하게 웃었다. 어미를 찾는 거지요. 배를 조금 골려서 데리고 왔거든요. 도련님이 이놈 젖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디콘이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주머니에서 젖병을 꺼냈다. 그리고 털이 복슬복슬한 작고 하얀 머리를 갈색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아 돌렸다. 일로 와봐라 아가야. 네가 찾는 거 여있네. 비단 벨벳 가운보단 여서 나올 게 더 많을 텐데. 자. 디콘이 우유병의 고무 젖꼭지를 가운데 비벼대던 입속에 밀어넣자 새끼양은 허겁지겁 젖꼭지를 빨아대며 무아지경에 빠졌다. 그 뒤로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새끼양이 잠에 빠져들 즈음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디콘은 일일이 대답했다. 사흘 전 해가 막 올라오던 아침에 새끼양을 처음 발견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디콘이 황무지에 서서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하늘 높이 날아올라 파란 하늘 속 한 점이 될 때까지 지켜보던 중이었다. 노랫소리가 안 들렸으면 새를 놓쳤을 거라. 그렇게 순식간에 세상 밖으로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소리가 들릴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다른 소리가 저 멀리 가시금작과 덤불 쪽서 들리더라고요. 가느다랗게 매 우는 소리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양이 배가 고파 우는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어미가 있으면 배를 고라 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찾으러 갔죠.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가시금작과 덤불 안팎을 들락날락 해가면서 돌고 또 돌고 하는데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나중에서야 허연 게 황무지 꼭대기에 있는 바위돌 옆에서 언뜻 보이길래 글로 올라가 보니까 요 어린 게 춥고 젖을 골아서 반쯤 죽어가고 있지 뭐예요. 디콘이 이야기하는 동안 검댕이는 열린 창문으로 근엄하게 날아나들면서 바깥 풍경에 대해 깍깍 논했고 호두와 딱지는 집 밖의 커다란 나무들로 여행을 떠나 나무 줄기를 오르내리고 가지들을 탐험했다. 대장은 벽난로 앞 양탄자 자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위에 앉은 디콘 옆에 몸을 말고 엎드려 있었다. 아이들은 정원책에 실린 그림들도 함께 보았다. 디콘은 모든 꽃마다 그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을 알았고 어떤 꽃이 비밀의 화원에서 자라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았다. 아킬레기아라고 적힌 꽃을 가리키며 디콘이 말했다. 그건 뭐라고 읽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매 발톱꽃이라고 불러요. 저건 금어초라고 하는데 둘 다 산울타리에서 자라는 들꽃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화원석 큰 것들이라 더 크고 화려하네요. 우리 정원에도 매발톱꽃이 다발로 자라요. 꽃이 필 때 보면 파란 나비, 흰 나비 떼가 꽃밭사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것 마냥 하다니까요. 콜린이 소리쳤다. 나도 보러 갈래. 보러 갈 거야. 메리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가야겠지. 그러려면 미루적거릴 시간이 없구먼. 20. 난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하지만 새아이는 일주일도 더 기다려야 했다. 우선 며칠 동안 바람이 너무 셌고 콜린도 감기에 걸릴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두 가지 일이 잇따라 일어났으니 예전 같으면 콜린은 분명 화를 주체하지 못했을 테지만 아이들에겐 신중하고 비밀스럽게 계획을 세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게다가 거의 매일 디콘이 찾아와 단 몇 분일지라도 황무지와 길가와 산 울타리와 개울가 등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새 둥지와 들쥐 굴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수달과 오소리와 물쥐가 사는 집에 대해서도 동물을 부리는 마법사만이 알 수 있는 온갖 자세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땅속 세계 전체가 얼마나 살떨리는 간절함과 불안을 안고 쉼 없이 움직이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서
몸서리 쳐지는 흥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단지 집을 해마다 지어야 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바빠서 집을 지으려고 아웅다웅하는 거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푹 빠졌던 건 콜린을 화원까지 몰래 데려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휠체어와 디콘과 메리가 관목에 둘러싸인 길 모퉁이를 돌아 담쟁이 덩굴 담장 바깥쪽 산책로로 접어든 다음부터는 누구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되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콜린은 비밀의 화원을 둘러싼 신비함이야말로 화원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이라는 확신을 점점 더 굳혀갔다. 그 무엇도 이 매력을 망가뜨려선 안 되었다. 어느 누구도 새 아이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눈치채서도 안 되었다. 콜린이 메리와 디콘과 함께 외출하는 이유는 그가 두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두 아이는 콜린을 쳐다봐도 괜찮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다. 새 아이는 어떤 길로 어떻게 갈지 오랫동안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 길로 올라갔다 저 길로 내려와서 그 다음 길을 건넌 다음 분수 화단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수석 정원사 로치 씨가 화단에 옮겨 심으려고 가꾸어둔 꽃모종을 구경하는 척 하기로 했다. 너무나 그럴 법한 일이라 아무도 수상쩍다 여기지 않을 터였다. 그런 다음 모퉁이를 돌아 관목 숲 산책로로 들어가서 눈에 띄지 않게 기다린 담장까지 걸어가면 된다. 전쟁 중 위대한 장군들이 세운 행군 계획처럼 진지하고 정교하게 계획해낸 작전이었다. 병자의 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롭고도 신기한 일들은 물론 하인 숙소를 통해 마국간지기들에게 다시 정원지기들에게로 소문이 퍼져나갔다. 로치 씨도 그런 소문을 듣고는 있었지만 어느 날 콜린 도련님에게서 직접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방으로 오라는 명령을 받고는 깜짝 놀랐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방이었다. 로치 씨가 급하게 외투를 갈아입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거 참 이걸 어쩌나 언제는 쳐다도 못 보게 하시던 고귀하신 분께서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이 몸을 부르시다니. 로치 씨도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도련님이란 아이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생김새나 하는 짓이 섬뜩하다거나 성질 부리는 게 제정신은 아니라는 몇 배는 부풀려진 이야기들을 수십 번은 들은 터였다. 제일 많이 들리던 이야기는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이야기엔 등이 툭 붉어졌다든지 팔다리를 못 쓴다든지 하는 아이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보태어 만든 모습들이 따라다녔다. 저택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로치 씨. 메들록 부인은 뒤쪽 계단을 올라가 지금껏 비밀에 쌓여있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로 로치 씨를 안내했다. 변하고 있다니 그게 좋은 쪽이기를 바랍시다, 메들록 부인. 더 나빠지려야 나빠질 수 없죠. 그리고 이상한 일이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각자 소임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대요. 놀라지 마세요, 로치 씨. 동물원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마사 소어비의 동생 디콘이 로치 씨나 나보다 여기서는 더 집처럼 편안해 보일 수 있거든요. 메리가 남몰래 믿고 있는 것처럼 디콘에겐 정말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로치 씨는 디콘의 이름을 듣자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애라면 버킹엄 궁전에 가나 탄광 막장에 가나 제 집처럼 편하게 지낼 녀석이죠. 그런데 또 건방지진 않거든요.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그 녀석은. 메들록 부인 덕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로치 씨는 펄쩍 뛸 듯이 놀랐을지 모른다. 침실 문이 열리자 조각 장식을 새겨놓은 의자의 높다란 등받이에는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제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손님이 왔다며 까악까악 요란한 알림을 울려댔다. 메들록 부인에게서 주의를 듣고 왔는데도 로치 씨는 채신사납게 뒤로 낮아빠지는 꼴을 간신히 면할 수 있었다. 어린 라자는 침대에 누워있지도 소파에 앉아있지도 않았다. 콜린은 안락의자에 앉아있었고 그 옆에는 새끼 양이 먹이 먹을 때 그러듯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으며 디콘은 무릎을 꿇고서 젖병으로 우유를 먹였다. 디콘이 구부정하게 숙인 등 위에선 다람쥐 한 마리가 앉아 열심히 도토리를 갉아먹었다. 인도에서 온 여자아이는 커다란 발받침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쳐다보았다. 콜린 도련님, 로치 씨가 왔습니다. 메들록 부인이 말했다. 어린 라자가 고개를 돌려 자신의 종을 훑어보았다. 적어도 수석 정원사가 느끼기엔 그랬다. 아, 네가 로치야?
아주 중요하게 지시할 게 있어서 널 불렀어. 네, 도련님. 로치 씨는 혹시 공원에 있는 참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라거나 과수원을 수상 정원으로 개조하라는 명령은 아닐까 생각했다. 난 오늘 오후에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갈 거야. 신선한 공기가 나한테 맞으면 매일 나갈 수도 있어. 내가 나갈 땐 정원 담을 따라 도는 기다란 산책로 근처에 정원 일꾼들 그 누구도 얼씬 못하게 해. 아무도 거기 있으면 안 돼. 난 2시쯤 나갈 거니까 다들 돌아와 일을 해도 좋다는 전가를 보낼 때까지는 전부 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도련님. 로치 씨는 참나무도 무사하고 과수원도 안전한 지시를 듣고 마음이 놓였다. 콜린이 메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메리, 할 말을 다 해서 이제 가도 좋다고 할 때 인도에선 어떻게 해? 그만 가보거라 라고 해. 라자가 손을 휘저었다. 그만 가보거라, 로치. 하지만 내 말 명심해. 아주 중요한 거야. 깍깍. 까마귀가 쉰 목소리로 끼어들었지만 무례하게 들리진 않았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도련님. 로치 씨가 대답을 마치자 메둘룩 부인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로 나오자 사람 좋은 로치 씨가 번긋이 웃기 시작하더니 소리가 터져 나올 지경까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세상에, 도련님 말씨가 참으로 위풍당당하시네요. 안 그래요? 왕실 일가를 다 합쳐서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나 봐요. 여왕 부군까지 다 합쳐서. 메둘룩 부인이 변명해주듯이 말했다. 아, 도련님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짓밟고 다녀도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도련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아시죠? 크면 달라지겠지요. 살아있다면. 로치 씨가 넌지시 말했다. 글쎄요, 확실한 게 하나 있긴 하죠. 도련님이 살고 저 인도 여자애가 계속 여기서 지낸다면 오렌지 한 개가 통째로 도련님 몫은 아니라는 걸 저 여자애가 가르쳐 줄 겁니다. 수저 소업이 말처럼요. 그럼 도련님도 자기 몫이 얼마만큼인지 알게 될 거예요. 방 안에선 콜린이 등을 쿠션에 기댄 채 말했다. 이젠 모든 게 안전해.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나도 그곳을 볼 수 있어. 오늘 오후엔 나도 그곳에 들어가는 거야. 디코는 동물 친구들을 데리고 화원으로 돌아갔고 메리는 콜린과 함께 있었다. 메리 눈에는 콜린이 피곤해 보이지 않았지만 콜린은 점심 식사가 오기 전에도 별 말이 없었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내내 조용했다. 메리는 이유가 궁금해서 콜린에게 물었다. 넌 눈이 정말 커, 콜린. 뭔가를 생각할 땐 그보다 더 커지고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모습일지 계속 그 생각만 나. 화원 말이야? 메리가 물었다. 봄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았고 나가더라도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 생각조차 하질 않았으니까. 나도 인도에 있을 땐 한 번도 못 봤어. 인도엔 봄이 없거든. 병약한 몸으로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던 콜린은 메리보다 상상력이 뛰어났고 훌륭한 책과 그림을 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날 아침에 네가 뛰어 들어오면서 진짜 왔어, 봄이 왔어 하고 소리칠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마치 모든 게 멋지게 행진하면서 뭐가 펑펑 터지고 음악도 한 번씩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다가오는 것처럼 들렸거든. 책에 그런 비슷한 그림이 있었는데 멋진 어른하고 아이들 한 무리가 화관을 쓰고 꽃이 달린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웃고 춤추고 우르르 모여서 피리도 불고. 그래서 그때 내가 황금 트럼펫 소리가 들릴지 모르니 창문을 열라고 했던 거야. 정말 재밌어. 봄은 정말 그런 느낌이야. 만약 꽃과 잎과 모든 초록식물들과 새하고 등짐승들까지 모두 함께 춤을 추며 지나간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분명히 다들 춤추고 노래하고 피리를 불 텐데 그럼 음악이 한 번씩 울려 퍼질 거야. 두 아이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생각이 웃겨서가 아니라 무척 마음에 들어서였다. 잠시 후에 보모가 콜린이 나갈 채비를 마쳤다. 보모는 콜린에게 옷을 입히는 동안에 콜린이 통나무처럼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앉아서 스스로 입으려고 조금씩 노력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내내 콜린은 메리와 이야기하고 웃었다. 보모는 콜린을 진료하려고 들른 크레이븐 박사에게 말했다. 오늘은 도련님 상태가 참 좋아요. 선생님, 그렇게 기분이 좋으니 몸도 더 튼튼해지는 것 같고요. 아이가 돌아오면 오후에 다시 들르도록 할게요.
바깥 외출을 해도 몸이 괜찮은지 어떤지 봐야 하니까. 그러더니 박사가 목소리를 아주 작게 낮춰 말했다. 콜린이 당신도 데리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권하실 거면 전 여기서 지내느니 차라리 지금 당장 환자를 포기하겠어요. 보모가 돌연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대답하자 박사는 약간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 아직 결정을 한 건 아니에요. 어디 두고 봅시다. 디콘이라면 갓난아이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니까. 저택에서 제일 힘이 센 마종이 콜린을 아래층으로 옮겨 밖에 준비해둔 휠체어에 앉혔다. 휠체어 옆에는 디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인이 무릎 덮개와 쿠션을 제자리에 놓자 라자는 하인과 보모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만 가보거라. 콜린이 말하자 두 사람은 재빨리 사라졌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무사히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킥킥거렸다. 디콘은 천천히 안정감 있게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메리 아가씨는 옆에서 같이 걸었고 콜린은 등을 기댄 채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둥근 하늘은 드높았고 눈처럼 새하얀 구름은 파란 수정인 듯 투명한 하늘 아래 두 날개를 펼치고 떠있는 하얀 새들 같았다. 황무지에서부터 부드럽고 큰 숨결처럼 쓸고 지나가는 바람엔 맑고 달콤한 자연의 향이 강하게 배어 낯설었다. 콜린은 연신 여윈 가슴을 부풀리며 그 공기를 들이마셨고 커다란 두 눈은 마치 귀를 대신해서 듣고 또 들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짹짹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울음소리 같은 게 정말 많이 들려. 바람이 불 때 나는 이 향기는 뭐야? 디콘이 대답했다. 가시금작화가 황무지에서 한창 퍼지고 있구먼요. 아, 오늘 글로 간 벌들은 아주 신났겠네요. 새 아이가 접어든 오솔길에 사람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실제로 정원직이나 정원 일꾼들 모두 마술에 걸린 듯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관목숲 오솔길을 이리저리 돌다 나와 분수대 화단 사이를 돌아다니는 등 꼼꼼하게 계획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단순히 비밀스러움 그 자체를 즐겼다. 하지만 마침내 담쟁이 덩굴이 드리워진 담장 옆 기다란 산책로로 접어들자 새 아이는 황홀경을 맞이하기 직전의 흥분에 휩싸여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이유로 목소리를 낮추고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메리가 숨죽여 말했다. 바로 이 길이야.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궁리하고 또 궁리했던 거야. 여기가? 콜린이 열심히 파헤쳐보는 눈으로 담쟁이 덩굴을 살피기 시작하더니 이내 조그맣게 소곤댔다. 그런데 난 아무것도 안 보여. 문이 없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메리가 말했다. 그러고는 숨소리 하나 없는 그림 같은 침묵이 지나갔고 다시 휠체어를 밀었다. 저기가 벤 웨더스테프 할아버지가 일하는 정원이야. 메리가 말했다. 저기? 콜린이 말했다. 몇 미터 더 걸어가다가 메리가 다시 속삭였다. 여긴 울새가 담 위로 날아간 곳이야. 여기? 아, 울새가 다시 왔으면. 콜린이 외쳤다. 메리가 즐겁고도 엄숙한 얼굴을 하고 커다란 라일락 덤불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저기서 울새가 조그만 흙더미 위에 앉아서 나한테 열쇠 있는 곳을 알려줬어. 그 말에 콜린이 몸을 똑바로 일으켜 앉았다. 어디? 저기? 콜린은 빨간 두건이 늑대에게 왜 그렇게 눈이 크냐고 물어볼 때의 늑대만큼이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디콘이 가만히 멈춰서자 휠체어도 멈췄다. 메리는 담쟁이 덩굴 가까이에 있는 화단에 올라섰다. 그리고 여기는 울새가 담장 위에서 나한테 제잘거리기에 내가 말을 걸러 갔던 곳이야. 그리고 이게 바람에 젖혀졌던 그 담쟁이 덩굴이고. 그렇게 말하면서 메리는 늘어진 초록 커튼을 붙잡았다. 아, 여기가. 콜린은 숨이 가빠졌다. 여기 손잡이가 있고 여기 문이 있어. 디콘, 콜린을 데리고 들어가. 빨리 가. 디콘은 힘차게 흔들림 없이 한 번 힘을 주어 멋지게 밀고 들어갔다. 콜린은 쿠션 위로 털썩 밀려나 앉긴 했지만 기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두 눈을 손으로 꼭 가린 채 떼지 않았다. 이윽고 새 아이가 모두 화원 안으로 들어오며 마법에 걸린 듯 휠체어가 멈춰섰고 화원 문이 닫혔다. 그제야 비로소 콜린은 손을 떼고
디콘과 메리가 그랬던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다. 나무마다 콜린의 머리 위에서 분홍빛과 눈처럼 하얀 빛을 펼쳐내 보였다. 날개가 파닥거렸고 달콤한 피리 소리와 콧노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향긋한 냄새가 온 주변을 에워쌌다. 햇살이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콜린의 얼굴에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메리와 디콘은 경의에 차서 가만히 선 채 콜린을 바라보았다. 콜린은 아주 다르고 낯설어 보였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분홍빛이 온몸을 상아색 얼굴과 목과 손까지 모두 감싸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콜린이 소리쳤다. 난 좋아질 거야. 병이 나을 거야. 메리, 디콘, 난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